있잖아, 회사 처형이 나보고 휴대폰 훼손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명과 사건 당사자들은 인권을 위해서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형사생활 22회 동안 수많은 사건을 봐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봐왔다. 그 중에서도 살인사건은 늘 특별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말을 잃었고 범인은 입을 닫으려 합니다. 오직 현장만이 진실을 기억합니다. 2005년 4월 충청남도 보령. 나는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현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더 오래도록 나를 잠 못 이루게 한 건 범인이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인천공항 출국장. 우리가 달려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권 씨는 죽고 강희준이라는 남자가 세부에 나타났습니다. 세부의 한 골목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며 4년을 버텼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낌새를 채자 그는 또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필리핀 내륙 지방의 작은 소도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내와 함께 또 1년을 숨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갔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2005년 4월 28일 목요일 밤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보령경찰서 형사가 당직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신고자가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순경이 수화기를 들고 잠깐 굳어 있었다. 그게 그렇다. 살인 사건 신고를 처음 받는 사람은 잠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 진짜인가, 설마 장난 전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살인사건은 빠른 초동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즉시 과학수사팀을 대동하고 신고된 주소지로 출동했다. 장소는 보령 시내 읍내동이었다. 보령 읍내 예전 군청 시절부터 불려온 그 이름 그대로. 모텔, 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낮보다 밤에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3층 건물의 지하 1층. H주점. 약 38평 규모의 유흥주점이었다. 이장 신고 경위. 신고를 한 사람은 같은 건물 2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여사장이었다. 그녀는 아래층 H주점 여사장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같은 건물, 같은 업종. 자연스레 가까워진 사이였고 수시로 서로 오르내리며 차 한잔하고 안부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래층 여사장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라도 갔나 보다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여행 가려면 나한테 말 정도는 했을 텐데. 그 막연한 불안감이 발길을 지하로 이끌었다. 내려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어. 그녀는 지구대에 먼저 신고를 했다. 지구대 순경과 열쇠 수리공이 함께 내려갔다. 문을 여는 순간 지하 특유의 습하고 키키한 냄새 속에 무언가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분명히 달랐다. 좁은 복도를 더듬더듬 따라 들어가며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를 외치면서도 이미 돌아올 대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복도등 하나만 켜진 채 실내는 완전히 어둠이었다. 룸을 하나하나 지나쳐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희멀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진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을 보던 열쇠 수리공이 비명을 질렀다. 피다. 피다. 문을 마저 열자 하얀 여자의 다리와 늘어진 팔이 먼저 보였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범벅이 된 머리가 보였습니다. 지구대 순경은 그 자리에서 뒤돌아 뛰어나왔다. 그리고 본서에 신고했다. 한 명이 쓰러져 있다고. 우리가 도착해서 현장을 살폈을 때 시신은 항구가 아니었다. 두구였다. 남자와 여자. 3장 현장 분석. 현장은 4개의 룸과 복도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계단이 유일한 출입구. 그 계단에 4월 27일자, 28일자 신문 2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치 신문이 배달된 채 방치돼 있었다는 뜻이었다. 카운터 위와 금고는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었다. 어지럽혀진 것도 없었다. 뒤진 흔적이 없다는 건 이게 단순 강도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내실 방바닥에는 피해자를 끌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질질 끌린 혈흔 자국이 화장실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화장실 안. 두 사람의 시신은 서로 마주보며 웅크린 채 발견됐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돼 있었고 남자의 경우 머리뼈가 으깨져 뇌수가 흘러나온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증거물은 다음과 같았다. 혈흔이 묻은 면장갑 한 켤레, 피 묻은 망치 한 자루, 그리고 피 묻은 신발 족적이 여러 개. 두 피해자는 맨발이었다. 족적은 신발을 신은 사람의 것이었다. 같은 신발 문양으로 찍혀 있었다. 이것이 범인의 동선이었다. 족적의 방향은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범인은 걸어서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고 걸어서 나간 것이다. 여자의 양 손목은 노란색 포장끈으로 결박돼 있었는데 묶음이 상당히 헐거워져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풀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남았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옆에는 행주 한 장, 개수대 안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다. 범인은 손을 씻고 나간 것이다. 그것도 여유있게. 개수대 물에서는 이후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뇌 조직과 남성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검출됐다. 현장은 범인이 결코 황급히 도망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범인은 이주점이 낮에는 손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범행을 저지르고 씻고 열쇠를 챙겨서 문을 잠그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됐다. 여성 피해자는 H주점을 운영하던 42세 김씨. 이 주점의 주인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43세 김씨. 그녀의 내연남이자 동거남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피해자 42세 김씨. 오른쪽 두개골 분쇄 함몰골절. 전신의 둔기에 의한 손상 30여 개. 오른쪽 팔골절. 마지막까지 두 팔로 막으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손목에 포장끈 결박 흔적. 남성 피해자 43세 김씨. 왼쪽 머리 분쇄 함몰골절. 전신의 둔기에 의한 손상 30여 개. 가슴 곳곳에 원형 타박흔. 망치 헤드가 남긴 동그란 흔적이었다. 양손과 양팔에 방어 손상 4개. 마지막 순간까지 막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의 사망 추정 시간은 27일 아침 4일. 시신이 발견된 4월 28일보다 이틀 가까이 앞서 있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사망한 채로 화장실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금고에 손도 대지 않았고 물건을 뒤지지 않았다. 이건 강도가 아니다. 각각 30회 이상 둔기로 전신을 가격했다. 이건 단순 분노가 아니라 원한인 것 같았다. 우리는 수사 방향을 3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원한에 의한 면식범. 둘째, 치정관계. 셋째, 채권 채무관계. 피해자인 여성 김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특성상 남자 관계가 다소 복잡한 편이었고 채권 채무관계 또한 여러 곳에 얽혀 있었다. 수사 대상자가 폭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용의자는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건물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43세 권 씨였습니다. 6장 유력 용의자의 등장. 권 씨는 왜 유력 용의자로 부상했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그에게는 돈 문제가 있었다. 권 씨는 약 1년 전 같은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남성 김 씨에게 1,6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월 10부, 그러니까 월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고리 이자로 원금 400만 원씩 4번에 걸쳐 갚기로 했고 2달치 이자 300만 원도 포함해서 갚기로 했는데 김 씨 측은 핑계만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 않았다. 월말이라 수금이 안 됐어요. 돈 줄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빌려줬던 사람이 오늘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주네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계속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권 씨는 급기야 김 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같은 건물 상인들 사이에서 그 다툼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권 씨의 횟집 문이 닫혔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즉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건 이틀 후 권 씨가 자신의 집을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조심스럽게 의뢰해서 알아낸 결과였다. 그 집 팔렸다고 부동산업자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계좌를 확인하니 집값 1억 5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2005년 당시 1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이건 토피 자금이다. 우리 팀장이 단박에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토피 자금이 아니고서야 1억을 현금으로 꺼낼 이유가 없었다. 그 무렵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력 좋은 형사에게는 반드시 좋은 정보원이 있다. 명절이면 과일 한 박스라도 꼭 챙겨야 하는 그 사람들. 한때 그쪽 세계를 알았다가 개과천선한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형사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한 정보원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팀장님, 보령 그 주점 사건 권씨 쫓고 계신 거 맞죠? 이미 바깥에서도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 집사람이 권씨 부인이랑 친목계 회원이거든요. 권씨의 아내가 정보원의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남편이 사고를 쳤어. 미안한데 당신 이름으로 휴대폰 하나랑 통장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사고를 쳤다는 말.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휴대폰과 통장을 만들려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 도주를 위한 준비. 게다가 권씨 아내가 부탁한 곳이 그 한 곳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 여러 군데에 같은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팀장은 즉시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씨 출국 금지 신청.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탈출. 출국 금지 신청을 넣은 뒤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5월 1일 저녁,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권 씨가 필리핀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는 건가?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지연 처리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인 공백이 생겼다. 출국 금지 등록이 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짧은 시간. 바로 그 틈을 권 씨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었다. 우리가 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권 씨는 이미 보딩 브릿지를 통과한 뒤였다. 나는 그날 밤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범인이 하늘로 사라진 것이다. 범인의 목적지는 필리핀 세부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범인을 놓쳤다고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권 씨가 사라진 뒤 우리는 범행 당일의 전모를 이렇게 재구성했다. 2005년 4월 26일 저녁 8시 30분경. 권 씨는 또다시 돈을 받으러 H주점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었다. 폭도에서 여사장 김 씨와 마주쳤다. 우리 집에 맘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또 왔어요? 언성이 높아졌다. 내실에 있던 남자 김 씨가 나왔다. 법대로 해. 소송 걸어, 이건 영업방해야. 두 사람이 달려들어 권 씨를 밀어냈다. 가게 밖으로 밀려나면서 권 씨의 눈이 뒤집혔다. 주차된 차 트렁크를 열었다. 장갑 한 켤레를 꺼냈다. 망치 한 자루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남자 김 씨가 왜 또 왔어? 하며 벌떡 일어나는 순간 권 씨는 발로 걷어차 뒤로 넘어뜨렸다. 그리고 가슴과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옆에 있던 여자 김 씨가 비명을 질렀다. 권 씨는 그쪽으로 돌아섰다. 여자도 공격했다. 두 사람은 각각 30회 이상 망치로 가격당했다. 쓰러진 여자를 먼저 화장실로 끌었다. 여자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 비명을 질렀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던. 그리고 노란 포장끈으로 여자의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남자도 끌어다 화장실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남자도 묶었다. 불을 껐다 복도등만 만기고 실내 전등을 모두 끄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그때 범죄자가 다시 들어갔다. 그때 화장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괜찮냐고. 죽어가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권 씨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여자의 손목 결박이 어느 정도 풀려 있었다. 그 순간 권 씨가 결심한 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그것이 최후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숨을 거뒀다. 범인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다. 카운터에서 열쇠를 찾아 화장실 문, 룸문, 출입문을 차례로 잠갔다. 망치와 장갑은 현장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자신이 입었던 옷과 신발을 마당 소각장에서 태웠다. 태울 때 주머니 속에 있던 주점 열쇠도 함께 타 들어갔다. 며칠 뒤 우리는 소각장 제 더미를 1시간 넘게 뒤진 끝에 불에 탄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권 씨가 필리핀 세부에 내린 것은 2005년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세부 막탄 국제공항. 무더운 공기와 낯선 언어가 뒤섞인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을 것이다. 권 씨라는 이름은 이제 없다. 그는 세부 한인 사회에 스며들면서 자신을 강희준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충청도에서 사업하다가 좀 쉬러 왔어요. 한국이 워낙 힘드니까 여기서 작은 거 하나 차리고 살려고요. 강희준. 그 이름은 권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면이었다. 그는 세부 막탄 섬 인근의 한 골목에 작은 가게 자리를 얻었다. 그는 그곳에 게임방을 차렸다. 낡은 컴퓨터 여러 대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그 공간. 모니터 불빛이 낮부터 밤까지 켜져 있었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어학연수생들, 장기 체류자들이 심심풀이로 들르는 그런 가게였다. 강희준은 카운터 뒤에 앉아 음료를 팔고 컴퓨터 이용료를 받았다.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횟집했어요. 좀 지치기도 하고 해서. 그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도망다닌 사람의 익숙한 몸짓이었다. 한인 교민 사회는 넓은 것 같지만 좁다. 비슷한 얼굴들이 비슷한 가게를 드나들고 주말이면 한인 식당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강희준은 그 사회 안에서 딱 그 정도의 인물이 됐다. 깊이 어울리지도 않고 지나치게 혼자 있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물어볼 때는 대답하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는 남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보령에서는 두 사람의 제삿날이 2번 돌아왔습니다. 그의 횟집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세상은 그를 잊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11장 멈추지 않은 수사.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는 것, 그건 형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필리핀 주재 한국경찰청 파견관과 계속 공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수사 공조가 지금처럼 빠르고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권 씨가 필리핀 내 어딘가에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탄 항공권 목적지가 세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현지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였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한국경찰청 국제형사 공조팀이 세부 한인 사회를 조심스럽게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문의 키워드는 단순했다. 혼자 세부에 들어온 한국인 남자. 2005년 전후로 정착. 40대 초중반. 키 중간. 일반 체형. 깊이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스타일. 게임방이나 소규모 사업체 운영 가능성.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했습니다. 겉으로는 넓어 보여도 한국 사람끼리 결국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가 들어왔다. 막탄 인근 골목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강희준이라는 한국인 남자가 있다는 것. 누구와 깊이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가끔 교민들과 대화할 때 충청도 억양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5년 무렵 세부에 들어온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강희준. 우리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권 씨의 가면임을 직감했습니다. 강희준으로 살던 권 씨에게 어느 날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세부 한인 교민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필리핀 내 한인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한국 경찰 파견관들이 최근 교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즘 한국 경찰이 세부에 자주 온다더라. 누군가를 쫓는 것 같던데. 게임방 하는 사람들 중에 수상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대. 이 소문이 강희준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가 카운터 뒤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보던 어느 오후. 교민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강 사장, 요즘 경찰이 돌아다닌다는 거 들었어요. 게임방 쪽에서 뭔가 찾는 것 같던데. 강희준의 손이 잠깐 굳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방에 앉아있던 강희준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4년이었다. 4년 동안 이 이름으로 이 골목에서 살았다. 혹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지. 설마 날 찾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소문이었다. 하지만 도망자는 소문에도 반응한다. 4년 동안 숨어 살며 길들여진 본능이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희준은 결단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열쇠를 꽂아두고 가져갈 것만 챙겼다. 가방 하나, 현금, 그리고 다음 행선지. 가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비었다. 세부 막탄 골목의 게임방. 모니터에 먼지가 쌓이고 카운터 의자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강희준도 사라졌다. 권 씨는 세부를 떠나 필리핀 내륙 지방의 한 소도시로 숨어들었다.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 관광객도 드문 곳, 필리핀 현지인들이 농사 짓고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곳, 세부에서 국내선 버스와 페리를 갈아타며 몇 시간을 이동해야 닿는 곳.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였다. 권 씨의 아내는 남편이 한국을 떠난 후 한동안 국내에 머물렀다가 언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용히 필리핀으로 들어왔다. 아내도 권 씨와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들어왔고 조용히 살았다. 두 사람은 그 소도시의 작은 집에서 현지인들 틈에 섞여 살기 시작했다. 권 씨는 이제 게임방도 없었다. 가게도 없었다. 직업도 없었다. 아침이면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집안에서 보내고 저녁이면 아내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필리핀어는 못했지만 현지인들과 최소한의 손짓 발짓으로 통했다. 한국인이 드문 곳이라 한국인 공동체도 없었고 한국 사람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 동양인이냐고 물으면 일본인이라고 했다. 세부에서 쓰던 강희준이라는 이름도 이제 쓸 일이 없었다. 그냥 이름 없는 중년의 동양인 부부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이었다. 보령경찰서 강력팀은 필리핀 파견 공조팀과 끊이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권 씨 아내의 출입국 기록을 계속 추적했고 그녀가 필리핀으로 들어간 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에서 갑자기 사라진 강희준에 대한 교민 사회의 진술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강희준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냥 소문 들었는지 싹 사라진 거예요. 충청도 사람 같던데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강희준은 세부에서 사라졌지만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권 씨 아내의 필리핀 내 이동 경로. 그것이 실마리가 됐다. 내륙까지 한국경찰 국제형사 공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부에서 사라진 강희준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부를 떠났다면 필리핀 밖으로 나갔을까? 아니면 필리핀 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 필리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권 씨가 세부를 빠져나간 시점 이후로 필리핀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었다. 필리핀 안에 있다. 그 확신이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 문제는 필리핀이 워낙 넓다는 것. 7,000개가 넘는 섬들. 한국인 체류자가 드문 지역까지 탐문하는 것은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권 씨 아내가 필리핀 입국 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연락처. 그 연락처의 기지국 위치가 세부가 아닌 내륙 지방의 한 소도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 파견관이 직접 그 소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동양인 부부, 중년 남성,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오래전부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음. 현지 주민들의 진술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후 6년 만이었다. 2011년 필리핀 내륙의 한 소도시. 한국 경찰 공조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검거 대상 주거지로 파악된 작은 집. 철문이 달린 낡은 1층짜리 건물이었다. 아침이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이 철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가 울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멈추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문 앞에 섰다. 한국에서 날아온 형사가 그 얼굴을 봤다. 숲의 사진 속 얼굴. 보령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그 남자. 권 씨였다. 세월이 흘렀다. 머리카락은 많이 새었고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다. 6년의 도피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당신이 권 씨 맞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눈을 내리갈았다. 도망치려는 몸짓도 없었다. 저항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어쩌면 이미 체념한 것 같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6년 동안 매일 밤 그 두려움과 함께 잠들었을 테니까. 집안에는 그의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경찰을 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한편으로 수사 공조 절차에 따른 범죄인 인도 과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1년 여름, 권 씨는 6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인천공항 6년 전 이 공항을 빠져나갔던 남자가 이번에는 호송 형사 2명 사이에 끼어 돌아왔다. 보령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공항에서 직접 범죄자를 인도받았습니다. 권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차에 올랐다. 창밖을 보는 것인지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조사실에서 권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6년의 침묵이 익숙해진 탓인지 입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말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촉적, 소각장에서 발굴된 물에 탄 열쇠, 싱크대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뇌 조직, 여러 사람에게 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 개설을 부탁했던 정황, 5월 1일 인천공항 출국 당일의 동선, 세부에서 강희준이라는 가명으로 살았다는 교민들의 진술, 그리고 필리핀 내륙 소도시에서 아내와 함께 1년 넘게 은신한 사실. 이 모든 것이 권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결국 권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4월 26일 저녁 8시 30분경 돈을 받으러 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화가 치밀어 차 트렁크에서 장갑과 망치를 가져다 범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냥 혼내주려 했다고. 하지만 눈이 뒤집혀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서로 괜찮냐고 말하는 걸 들었고 그걸 듣는 순간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두 사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2차 공격을 가했다고 했다. 필리핀에서는 왜 강희준이라는 이름을 썼냐고 물었다. 그게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세부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렸다. 바로 우리 얘기였을 거다. 형사가 말하자 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부를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다. 아내를 먼저 내륙 쪽에 보내놓고 자신은 가게를 그대로 두고 빠져나왔다고 했다. 내륙에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경찰이 거기까지 오겠나 싶어서. 하지만 왔다. 우리는 거기까지 갔다. 진술서에 서명하는 권 씨의 손이 오랫동안 떨렸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증거는 충분했고 피의자 본인의 자백도 있었다. 검사의 구형은 무기징역. 변호인 측은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먼저 심한 모욕을 당했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30회 이상의 둔기 가격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결박한 뒤 2차 가격으로 확실히 살해한 행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마저 가격했다는 것. 그것은 우발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주 후 6년 이상 국외에서 신원을 위장하며 잠적한 행위. 최종 선고. 무기징역. 법정에서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나는 방청석 한켠에 앉아 있었다. 권 씨는 판결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눈을 앞에 고정한 채 그대로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안도감이 먼저였다. 그리고 곧 허무함이 밀려왔다. 두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화장실에서 괜찮냐고 속삭이던 그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형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갚았더라면
아니 못 갚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를 보였더라면, 그리고 권 씨가 분노를 차 트렁크 앞에 세운 채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망치를 손에 쥐고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그 순간부터 권 씨의 머릿속엔 이미 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손을 씻고 문을 잠그고 증거를 불태우는 냉정함이 나오지 않는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서로 괜찮냐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발이 아니라 명백한 살이었다. 그리고 그는 6년을 도망쳤습니다. 강희준이라는 이름으로 세부의 게임방에서 필리핀 내륙 소도시의 작은 집에서. 하지만 우리도 6년을 쫓았다. 그 누구도 이 사건 파일을 서랍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령경찰서 강력팀 형사들도, 필리핀 파견 공조팀도, 국제형사 공조팀도. 두 사람의 피해자 42세 김씨와 43세 김씨.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충남 보령의 봄밤 지하주점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6년을 기다려 그 범인을 필리핀 내륙의 작은 집에서 데려온 것은 형사로서 그 두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 한순간의 성질로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을 마음속에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난하고 순탄할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범죄를 짓는데 돈은 좋지만 너무 집착하면 파멸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의 느낌점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